안녕하세요. 184페이지 진보성. 이거는 판례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1번) 29주이란 각호 지위 찾아서 특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신규성과의 차이점이었고, 또 청구항 특정, 이건 신규성 판단하고 똑같았었고, 주 선행 발명과 대비, 이것도 신규성하고 똑같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 선행 발명이라는 것은 29주를 갖고 특정하고 선택한 것 중에서 청구항하고 가장 유사해 보이는 거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대비는 무조건 1:1 대비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대비 결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차이점이 있을 때 그게 곤란한 정도의 차이점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진보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구성의 곤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음의어 조심하라 그랬어. 동음의어. 얘는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의 원인이라고 했고, 그 구성이 나타내는 결과물인 효과가 급발속기 통자 입장에서 출원전이 예측이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로서 곤란성을 보게 됩니다. 예측 불가 효과가 있으면은 그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인 그 구성은 참 만들기 어려웠던 거구나, 발명하기가 참 곤란했던 거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 효과는 종래에 있던 29주란 각호지위하고 내 거하고 효과가 거의 비슷해. 대등해. 그래도 이런 구성으로도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왔어? 예측이 곤란하면 이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해줘요. 얘를 또 다른 말로 구성의 곤란성이라고도 표현해. 내가 동음의어 조심하라 그랬어. 여기 곤란성 판단이라고 하는데, 예측 불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또 곤란성이란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는 29조이란 각호지위하고 완전 다른 효과가 나와. 그 다음에는 비슷한 효과인데 엄청나게 더 좋아졌어. 이걸 양적 현저한 효과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판례에서는 효과의 현저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어서 예측 불가한 효과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진보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런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할 건데, 어떤 29장 각호지위하고 내 거를 대비했을 때 얘랑 얘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의 척도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특허 세계는 전부 다 발명을 말로 표현한다 그랬지, 말로 표현한 것도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걸 문헌적 동일이라 그래. 문헌이라는 게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완전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수식적 동일,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어제 체크만 했었는데요. 말의 표현은 달라. 하지만 출원시 급발수 통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야. 얘를 실질적 동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발명이야. 얘하고 얘를 똑같은 발명이라고 해요. 그걸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제 달라. 그 다음에 곤란할 정도로 달라. 이 영역부터를 곤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그 우리가 보통 발명을 구성으로서 표현을 하거든.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을 구성이라고 한댔지 구성으로서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구성과 이 구성이 동일성 정도로 같은지 혼란성 정도로 다른지는 전부 다 효과가 척대가 돼요. 척도가 됩니다. 이거 실적 동일은 얘랑 효과 차이가 없어. 여기로 가면 예측 불가 효과 차이가 있는 거야. 예측 불가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거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알아두세요. 누군가와의 그 구성의 차이점을 평가할 때 효과를 척도로 나눈다. (184페이지에서) 진보성 1번, 4번 관련 쟁점, 괄호 1번 통상기술자, 반괄호 1번 의. 진보한지는 우리 추론시 통상기술자 입장에서 곤란한 정도의 구성인지를 보는 건데요. 그 통상기술자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담당하는 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증인 신문을 합니다. 그 업계에 있으신 저는 이제 제약 분야니까 의사분들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이거 만들기 진짜 어려웠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게 되는데 통상기술자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법원은 통상기술자의 기술 수준은 기술 수준인 게 그냥 통상기술자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기초에서 파악한다. 이거 체크하세요. 이게 뭐냐면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저께부터도 나오고 있는데 특허업계에서는 뭔가를 해석할 때 문헌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문헌에 기재 있지 않더라도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식 기술상식을 집어넣어서 평가를 한다 그랬었죠. 그때 추론식 기술상식이란 아무거나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다 증거가 있어야 돼. 이거 추론식 기술상식 맞습니다. 교과서 제출하고. 이거 추론식 기술상식 맞습니다. 논문 제출하고. 다 증거를 가져와야지 아무 이유 없이 그거 추론식 기술상식이잖아요. 아무런 증거 없이 그렇게 돼버리면 사후적 고찰이라고 해서 진보성을 폄하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통상의 기술자랑 모든 걸 증거를 가져와서 입증을 하고선 그래서 이게 통상의 기술자였다. 이렇게 잡아야 된다. 185페이지 지역적 기준. 이건 강사님이 자꾸 그 틀린 소리 해갖고 집어넣은 건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이 진보성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통상의 기술자 수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강의를 하시던데 말도 안 되죠. 저희 제약 분야 같은 경우는 미국 의사 증인신문 했었습니다. 판례 강의에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통역가분 쫄아갖고. 2번 지역적 기준. 맨 밑에 줄 기술 수준은 지역적 기준 국내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국내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따끈따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기본 강의 종강하면서 PCT를 했었죠. PCT 했을 때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라고 해서 잘 나가는 특허청에서 한번 심사를 해줬었잖아. 그때 해준 게 산업성 연관성, 신규진보성이었고 이거 왜 해주냐면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거주력이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모든 나라가 판단 기준이 비슷하다는 소리야. 신규진보성이. 그 말은 뭐야? 통상기술자 입장은 국내외 가리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는 소리가. 2번 사후적 고찰 금지. 이건 뭐냐면 내가 그 판례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어떤 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진보성이라는 것은 전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달걀을 깨트리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깨트릴 시도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깨트리고 나서 봤더니 깨는 것도 룰이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라고 평가하는 거. 그게 사후적 고찰의 난 1예시라고 보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출원 발명이나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평가할 때는 출원 발명이 뭔지를 다 이해하고 특허 발명이 뭔지를 다 이해하고 이거하고 29장 각호지가 비슷한 게 있었나 이렇게 반대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콜럼버스가 달걀을 깬 걸 보고 이렇게 달걀 깨는 게 쉬웠나? 라고 반대로 고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을 때 모든 게 쉬워 보일 수가 있어. 출원 발명 만든 거 보고 특허를 만든 거 보고 콜럼버스가 달걀 깬 걸 보고 모두 다 쉬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시도 못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후적 고찰 금지라고 하는데 사후적 고찰 금지를 위해서 모든 걸 증거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기 전에 깨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증거를 가져와서 깨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그건 진보한 거야. 2번 사후적 고찰 금지.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밑줄은 칠 필요가 없고, 지금 첫 번째 줄에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기술 범위와 내용을 잡고, 이게 이거야. 선행기술이라는 게 인용발명이라고도 하고 선행발명이라고도 하고 그게 다 29조랑 각고지 얘기하는 건데 같은 말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 이거야. 29조 각고지 특정하고 선택하는 거 이거. 선행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잡고 이게 출원 전에 공개된 견지를 봐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특정이 다른 것과 구별해갖고 얘가 뭔지를 해석하는 거라 그랬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이게 이거야. 얘하고 얘를 또 해석해서 얘하고 차이점을 대비해갖고 그 차이를 통상의 기술자에 대해서 이거요. 우리가 무조건 평가할 때는 통상의 기술자 기준에서 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를 가져오는 건데 이때 그 통상의 기술자는 다 증거를 가져와야 돼. 이게 사후적 고찰 금지야. 이를 기초로 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 기술자의 비추어부와 진보성 판단의 대상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차이가 여기에요. 대비 결과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 똑같으면 신규성이 없는 거 아니야. 진보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규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산업성인 가능성과 신규성만 있다가 이게 정경유착이 일어나면서 안 되겠다. 막 특허권 남용하면 신진 세력들이 아무것도 연구를 못하고 기득권 세력들만 다 특허 가져갖고 지들 혼자 다 해먹겠다 했고 신규성이 있어도 특허를 막아야겠다 하면서 나온 게 진보성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진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비 결과에서 분명히 차이점은 나왔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통상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효과인지 불가한 효과인지 그걸 보는데 그 통상의 기술자라는 것은 다 증거 가져와서 그 사람을 설정하라는 거야. 증거 없이도 콜럼버스 달걀 깬 걸 갖다가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이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에서 게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얘가 무슨 뉘앙스냐면 우리가 어떤 출원 발명과 특허 발명을 평가할 때는 얘의 발명이 뭔지를 내용을 다 안 다음에 이게 쉬운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는 존재하지만 최대한 일단 알았으면 내가 이걸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만드는 게 쉬울지를 노력을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게 계속 노력을 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 위반시 법적 취급, 진보성은 거주료 정보 제공, 직권 제공, 특허 취소, 무효 사유 전부 다 해당합니다. 특허 취소 신청은 신진선악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취소 사유도 해당을 합니다. 진보성 판단 방법, 이게 여기입니다. 곤란성 판단. 1, 2, 3, 4 중에 어떤 내용인지 잘 구분하면서 보셔야 돼. 방금 우리 판례를 읽었는데도 판례 문장들 중에 그 문장이 1번인지 그 문장이 2번인지 그 문장이 3번인지를 나눠서 읽으시면은 이게 그냥 확 여러분께 되는 거야. 여러분께 안 되면은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체크할 필요는 없는데 1번 일반적 판단 방법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고 내가 이렇게 필기를 했더니 이 1번, 2번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 교재에는 지금 2번이 먼저 올라가 있어? 이렇게 질문도 하시던데 명확한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청구항 특정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29종 각호지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지금 청구항을 먼저 특정하고 있지. 청구항 특정하고 이거 2번 인용발명 특정하고 얘를 인용발명이라고도 하고 선행발명이라고도 하고 선행기술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발명 중 주선행발명과 대비 뭔 소리인지 알겠지? 진보성도 먼저 1대1 대비를 한 다음에 그 차이점을 다른 29장 각호치를 더 가져와서 하는 거여서 먼저는 1대1 대비하는 겁니다. 그걸 주선행발명이라고 합니다. 주선행발명과 대비해서 곤란성 판단한다. 여기 4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 2번 구체적 판단 방법, 1번 용이성 판단, 이 곤란성을 다른 말로 용의 도출이 가능한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용의 도출이 가능한지. 음료수 하나씩 받으셔서 마시면 됩니다. 온라인 분들도 제가 마음상으로 음료수 한번 쏘겠습니다. 한 잔씩 하시고. 이런 마음 재수 없을라나? 그래요. 다음에 한번 보면은 제가 한 잔씩 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체크할 것들은 없고요. 제가 무슨 소리인지 지금 설명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번도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나번에도 먼저 출원 발명의 청구 범위와 기술 사상 이게 얘야. 청구항 특정이야. 이거 뭐 체크할 필요는 없어. 아까 다 체크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선행 발명의 범위와 기술 내용 확정하고 이거 예. 판례들도 말이야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자신만의 문장들로 다 표현을 해서 같은 내용인데도 아까 체크했던 거하고 얘하고 또 표현 방식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원천을 알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구나를 이제 판가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출원 발명 중 가장 가까운 선행 발명을 선택한 다음 이거 주선행 발명 선택해서 그거하고 대비를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게 대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발속기 통제가 출원 시 기술적인 비추어 봐 이러한 차이점을 보고 출원 발명 쉽게 발명할 수 있지. 그거 예측 불가한 효과가 있는지 이걸 판단한다. 2번 판단의 근거 이거 그 심사 기준 문장들인데 특별하게 체크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참고적 판단 방법 1번 상업적 성공 이거 체크하세요. 얘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 상업적 성공이란 게 뭐냐면은 저도 이거 실무에서 많이 쓰는데 내가 출원을 해놓고서는 팔았어. 파는데 이게 불티나게 잘 팔리는 거야. 그걸 상업적 성공이라고 합니다. 상업적 성공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종래 팔던 제품보다 내 제품이 효과가 더 좋구나를 간접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게 왜 잘 팔리겠어? 종래 제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잘 팔리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게 다 효과잖아. 효과가 좋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된 거기 때문에 진보성 판단할 때 이걸 참고를 해주세요. 다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상업적 성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종래 있던 제품보다 내 제품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지 진보성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모든 공개된 대상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 이 공개된 대상 중에서는 자본력이 없어갖고 시장에 제품화되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과 대비해서 내게 효과가 달라야 돼.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있지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는 점만으로 진보성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냥 긍정적 참고 요소 중에 하나다. 맨날 시험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세요. 외국에서 심사 결과. 산업성에 관해서 신규 진보성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거절 이유고 판단 방식도 비슷하다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진보성을 인정했어.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무조건 진보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단 방식은 비슷하지만 판단 주체가 다르잖아. 거기는 미국 심사관이고 여기는 한국 심사관이잖아. 한국 심사관의 생각에 따라서는 나는 아니라고 할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진보성 인정됐으면 최대한 참고 자료는 되는데 꼭 구속될 필요는 없다. 상업적 성공하고 비슷한 뉘앙스지. 심시험 문제 나오고. 나머지 넘어가고 4번 결합 발명.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결합 발명.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합 발명이라는 게 무조건 실무에서 다 이거 하는 건데 이렇게 해요. 청구항일이 A, B 이제는 내가 기호화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써도 뭔 소리인지 분석이 되시죠? C를 포함하는 조성물 이렇게 할게. 그럼 이거 우리 연습 이미 많이 했다. 여기를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해볼까? 재설제 조성물. 조성물이라는 것은 이 이상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조성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3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조성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가 발명이고 이건 지금 개방형이지?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는 그 함량비 나오면 구분해갖고 푸세요. 얘는 지금 개방형이고 그 다음에 또는으로 가면 그건 마쿠시타이 미시나 와나 뭐 와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유기적 결합관계.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진보성을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 구성을 추출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김영남 변리사하고 상표 이거 다 했을 것 같은데 분리관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거하고 되게 엇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상표에서 이제 분리관찰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엇비슷하게 합니다. 이것들을 구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
그리고 주 선행 발명 29양 각호지위 중에서 청구하고 제일 흡사한 거 가져와. 얘가 A, B야. 이게 없어. 대비를 해. 동일 차이고 이 차이 때문에 얘 효과랑 얘 효과가 달라. 아,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잠깐만 하면 아직 판례 강의 자세하게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돼. 얘랑 이렇게 C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얘 효과랑 똑같아. 그러면 이건 동일한 발명이 될 수도 있어. 그걸 실질적 동일이라고 해서 우리 어제 체크 표시한 게 있었어. 근데 얘하고 구성의 차이도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효과가 달라. 그러면 일단 동일성 범주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진보한 정도까지가 되느냐? 이거 할 때는 진보성에서는 추가적인 디스코를 더 가지고 갈 수 있어. 이 차이가 진보할 정도의 차이인지를 평가할 때는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2가 C 플러스 X야. 그러면 심사위원 측에서 이렇게 한다고 D1에 A 플러스 B가 있고 D2에 C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X 제껴버리고 저 C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A, B, C가 도출되지 않냐. 그럼 이 구성하고 똑같아지지 않냐. 이걸 결합발명이라고 하는 거야. 결합발명이라는 것은 분리관찰하듯이 각 구성요소를 분쇄했을 때 모든 구성요소가 어딘가에 하나씩은 존재할 때 여기 A, B 있고 여기는 C 있을 때 그래서 각 구성을 조합 또는 결합이라고 하거든. 퍼즐 맞추기식 해갖고 짬뽕 시키면 얘 구성 나온다. 이런 걸 결합발명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발명이 사후적 고찰로 인해서 부당하게 진보성을 폄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대상이야.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컬럼버스 달걀처럼 깨고 나선 쉬워 보일 수 있다 이거야. 얘들을 A, B, C를 다 합친 거를 보고 나면 여기 A 있잖아, 여기 B 있잖아, 여기 C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합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쉬워 보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후적 고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얘가 될 수 있어서 사후 고찰을 배제하고자 결합발명에는 특유한 판례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 맨날 시험 문제 나와. 그런 뉘앙스인데요. 요런 관계를 결합발명이라고 합니다. 공지된 각 구성 요소를 플러스한 것을 결합발명이라고 합니다. 얘 할 때는 187페이지 2번 판단 대상 이거 체크하세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각 구성 요소를 분해해서 개별 구성 요소가 공지됐는지 여부로 진보성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게 다 플러스 되면은 특유의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플러스 된 전체로서 갖는 특유의 효과가 이들로부터 예측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D1과 D2를 플러스 했을 때 얘의 효과가 예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로 봐라.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했을 때 X 효과가 나와. 근데 얘는 Y 효과야. 얘는 Z 효과야. Y 효과하고 Z 효과 플러스 해봤자 X가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진보성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A, B, C를 다 합쳤을 때 나오는 특유의 효과를 참고해서 그 효과가 예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봐라. 뭔 소린지 알겠어? 얘를 다 합치면 Z 효과야. 얘를 빼면 X 효과가 나온다고. 너무 효과가 다르잖아. 그런 식으로 보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밑줄은 치지 말고 보면 그 세 번째 줄 끝에 청구하게 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다음에 분해된 개별 구성이 공지된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다 진보성이 없어져서 그건 잘못된 거고 아무것도 특허 못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줄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봐야 되고 구성의 곤란성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을 효과가 예측이 되냐 안 되냐인데 이게 다 합쳐져 갖고 어떤 효과가 나올 거야. 방금 얘기했지만 A, B면은 X 효과가 나오는데 C까지 합쳐야 Z 효과가 나온다. 지금 다 합친 Z 효과로 보라는 거야. 그 효과가 밑에 줄 특유한 효과를 고려하라는 게 그게 예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봐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 반가로 2번 체크하세요. 맨날 판례는 이거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진보성을 평가할 때는 29양 각호지를 여러 개 가져올 수 있는데 신규성에서는 딱 이거 1대1 가정하지만 진보성에서는 1대1 한 후에 추가적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가져올 때는 얘랑 플러스 할 수 있는 경우만 더 가져와라. 그래서 판례를 보면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해서 인용한다는 게 다 플러스 한다는 소리야. 봐봐, 플러스 한다는 게 뭐냐면 얘랑 통상기술자가 합치려는 생각이 없어. 그럼 1대1 대비한다는 거야. D1하고 1대1 대비하면 C가 없지. D2하고 1대1 대비하면 A, B가 없지. 그럼 너무 진보해질 수 있잖아. 근데 플러스를 해버리면 A, B, C, X가 되잖아. 플러스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냐? 1대1밖에 평가를 할 수 없냐? 그 소리인데 플러스를 해서 평가를 하려면 그게 여러 선행기술을 인용하려면 이 소리야. 인용하려면
그 밑에 줄 끝에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라. 이게 D1과 D2에 D1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D2에 있는 구성을 더 추가해서도 뭐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대놓고 써 있는 거야. 그럼 플러스 할 수 있어. 또는 D2에 D1을 추가해서 결합하면 또 좋을 것이다. 대놓고 써 있어. 그럼 플러스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특허업계는 무조건 항상 대놓고 써 있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대놓고 써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출원식 기술상식상 대놓고 써 있는 거가 마찬가지면 또 할 수 있지? 그 다음이 그런 문장을 다른 표현을 한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대놓고 써 있지 않더라도야. 대놓고 써 있지 않더라도 출원식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보아 발전 경향. 이게 A, B면 X 효과가 있는데 참 Y 효과가 필요했어. 근데 C가 Y 효과 나온대. 그럼 소비자들이 Y 효과를 필요로 했으니까 여기다 C 누구든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기본 강의에서 연필 달린 지우개 예시를 했었잖아. 소비자들이 연필을 쓰고 있는데 요 뒤에 지우개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었어. 그러면 지우개 관련 선행기술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소리야. 그거. 그런 거에 비추어봐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다 똑같아. 이거 나중에 판례가에서 다 할 건데 이것도 명시적 기재 플러스 기재있지 않더라도 출원식 규상식 고려한다 이거야. 고려해서 D1과 D2를 플러스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 이거지. 증거가 있으면 플러스해서 얘를 효과의 예측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 증거가 없으면 다 1대1로 대비해야 된다는 소리야. 1대1. 결합 발명이었습니다. 187페이지에 5번 기타 정책에서 방법 발명 이건 넘어가고요. 188페이지 저해 요인, 그 4번 체크하세요. 이거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D1에서 C를 갖다 붙이면은 완전 효과 엉망이 된다 라고 하면 누구도 C 안 붙이려고 그래. 그러면 얘 무조건 진보성이 있어. 근데 얘는 갖다 붙였더니 오히려 효과가 좋아졌어. 그러면 그들이 알던 예상치하고 전혀 다른 예상치가 됐잖아. 이거 예측 불가 효과라고 해서 바로 진보성을 인정해 줍니다. 29장 각호지에서 내 구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이 있으면 누구도 이걸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시도했더니 오히려 좋아졌다. 이건 다 예측 불가 효과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저해 요인, 내 발명을 완성함에 있어서 저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6번, 1번 체크하세요. 기술 분야 인용 요건. 이게 여기입니다. 선택. 진보성에서는 여러 가지 29장 각호지를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후적 고찰로 빠져버려갖고 진보성을 다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특허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려고 이때는 같은 기술만 그냥 가져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다 사후적 고찰 금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적 고찰 금지라는 것은 여러 선행문헌을 가지고 결합해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또 그게 들어가. 명시적 기재가 없어도 기재있지 않더라도 출원식 규상식을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표현을 써. 같은 기술 분야 거거나 기술 분야가 달라도 출원식 규상식 채택할 수 있는 기술 분야 거거나 이렇게 하거든. 그런 것만 진보성 평가할 때 29장 각호지로 가져올 수 있다. 체크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체크해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또 보충을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내용 요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진보성에 대해서 썰을 풀듯이 해놓은 거니까 가볍게 옛날 얘기 보듯이 읽어보시면 되고 190페이지는 표시해갖고 외우시면 됩니다. 거기 무슨 1, 2, 3번 단계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 스펙트럼 구성을 대비했을 때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제가 썰을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 누군가하고 대비했을 때 동일한 건지 차이가 있는 건지 곤란한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썰을 풀어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선화. 어떻게 좀 재미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됩니까? 지금 느끼시겠지만 기본 강의에서 신진선화 공부했던 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기본 강의에서도 예시를 했지만 여기 전부 다 판례 문제거든. 여기서부터 만약에 슬슬 이제 흥미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섭더라고. 흥미가 있냐 없냐가. 오늘도 초록색이 보이네? 아니야? 아니에요. 191페이지 확선. 2번 적용의 예외. 1번 발명자 추론이 동일하면 확선 적용 안 했죠. 첫 번째 줄 다른 추론과 당해 추론이 다른 추론 나오면 이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했습니다. 이 지위 얘기고 당해 추론 나오면 이거 거제류 얘기였지. 거기가 발명자가 동일하거나 추론시 기준으로 추론이 동일하면 확선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소리인지 읽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필기자료에서 그림 그리면서 제일 어려운 신진선악 사례라고 하면서 풀었던 건데, 무권리자 추론이면 정당권리자와의 관계에서 발명자가 똑같다는 소리야. 무권리자가 어떤 특정한 발명자 꼭 보호백하고 도망간 놈 아니야. 그러니까 발명자가 똑같으니까 무권리자 추론이 확선지가 있을 때 정당권리자 추론은 확성에 적용이 없어요. 발명자가 같을 거니까. 그 얘기거든. 그 다음에 3번 확선 지위. 이건 체크할 필요 없고 기본 강의에서 사려온 거 그림 많이 그렸다. 확선지위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개가 되냐 안 되냐야. 그 다음에 2번 미완성 발명 이거 체크하세요. 얘 되게 중요한 거고 판례 강의에서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92페이지. 4번 구체적인 경우 나오는데 이거 신진서나 그림 그릴 때 편하게 그리시면 되는 거야. 지금 보시면 분할 변경 추론, 추론에 소급해 있는 애지. 그 다음에 조약우주, 국내우주, 우선일자 인정되는 애지. 이런 것들은 추론일 소급으로 돌아가거나 안 돌아가거나 우선일자로 가냐 안 가냐 이렇게 하는 거야. 분할 변경 혹시 기억나세요? 분할 변경은 추론일 소급표 있지만 제3자 불이익방지로 해서 확선지위 적용할 때는 추론일 소급표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일 인정되는 거 발명은 우선일 기준으로 확선지위 나왔고요. 이미 이 기본 강의에서 다 했었으니까 이거는 이 문장으로 읽기 전에 필기자료에 있는 그림과 사례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결론이 확실한 상태에서 문장으로 얘 부분은 문장 처음부터 접근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4번이 PCT 추론인데 PCT 추론도 우리 그림 나름 그렸었거든요. PCT 추론은 PCT 추론일부터 확선지위 나오는 건데 국어 PCT 추론이야 외국어 PCT 추론이야 하면서 기본 강의 PCT 쪽 파트 4 특례에서 확선지위 한번 했었습니다. 그거 그림 그렸었어요. 기본 강의에서. 그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문장 읽으세요. 5번 판단 기준 이건 넘어가고 6번 위반 시치기 첫 번째 주 거절이후 정보 제공, 직권 제공, 특허 취소, 특허 무효 사유 다 해당합니다. 특허 취소가 신진선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긴 취소 사유도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제가 확선을 왜 만들었는지 썰 풀어드린 건데 이런 건 2차의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 썰을 다 풀어드렸었습니다. 194페이지에 편하게 읽어보시고 195페이지에 선후의 판단 기준이라고 있어. 이거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으로 된 건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천천히 그려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PCT와 관련된 확선지위 국어 PCT 추론이냐 외국어 PCT 추론이냐에 따라서 확선지위가 달랐었는데 그거 제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썰로 풀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수업 내용이 상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진선악 지위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야. 198페이지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198페이지 표에서 맨 마지막에 동일한 발명인지라고 나오지. 신극성, 선언, 확선은 다 동일성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진보성만 곤란성을 보는 거지 동일성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선언, 확선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확선지 특정하고 청구항 특정하고 대비해서 동일성 판단하는 거거든. 선언지 특정하고 청구항 특정하고 대비해서 동일성 판단하고 그 신규성하고 비슷하게 한다. 필기를 해볼까? 선언지 특정하고 청구항 특정하고 이거 청구항 특정하는 거 저기 저 신규성에서 특정하는 거 똑같아. 신진에서 신규성 진보성에서 이 전부 다 판례 강의에서 보충을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아. 대비해서 이거 신규성하고 똑같이 1대1 대비하는 거야. 진보성만 1대 다가 되는 거야. 동일성 판단하는 거야. 진보성만 곤란성 판단하지. 확선은 확선지 특정하고 청구항 특정하고
대비해서 동일성 판단하는 거고요. 이때 이거 기본 강의에서 지겹게 했다. 무효 취하폭이 거절결정학적 기각신결 확정되면 선언지위 소멸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나오면 거절유가 있는지 없는지로 분석하라는 거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무분리자 추론은 선언지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따 체크 표시할 거야. 미완성 발명은 선언지위 없어. 물론 미완성 발명이면 우리 저번 시간에 정리했었는데 거절 결정이 될 거야. 근데 거절 결정이 되지 않고 심사관님의 심사 미스로 특허가 된다 하더라도 얘는 선언지위가 없어요. 미완성 발명은. 그럼 판례. 그 다음에 동일자 추론. 동일자 추론은 선호 추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언의 취지 자체가 중복특허 배제이기 때문에 동일자에 대해서도 특이 취급합니다. 그걸 협의제라는 표현을 써. 이건 경합 추론, 협의제라는 또 다른 표현을 쓰면서 거절시키고 있다. 36조 이하. 그 다음에 선언은 동일인도 적용하는 거야. 이게 다 선언지의 특정 관련해서 했던 거죠.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선언지하고 확선지는 항상 대비식으로 공부하면 좋거든. 우리 조문특강 이제 이번 주부터 개관하는데 확 대비를 해드릴 거야. 이 확선지는 공개가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야. 저거는 기본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론이 공개되는 시점은 추론기 또는 설정 등록인데 제가 조문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등록 권고로 돼 있는데 그냥 조문 그대로 이상하다 하면서 외우라 그랬어요. 원래 공개 시점은 추론기 또는 설정 등록이거든. 얘 방금 판례 체크했는데 미완성 발명은 선언지위 확선지위 안 줍니다. 이 판례. 미완성 발명은 추론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확선지위를 안 줘요. 이건 논리적으로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판례 강의를 가게 되면 결론은 이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논리적으로 깔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개인적 견해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건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보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확선은 동일자, 동일이는 적용을 안 해. 동일자면 확선 적용 없어요. 동일이면 확선 적용 없어. 방금 했지 추론인 발명자가 같으면 확선 적용 없어. 나머지 청구항 특정은 신규성, 진보성하고 쟁점이 똑같고 대비는 신규성하고 똑같고 동일성 판단은 신규성하고 똑같은 거야. 문헌적 동일, 실적 동일. 요것만 잡으시면 되는 거야. 확선지위 특정, 선언지위 특정만. (199페이지) 선언. 무조건 이거부터 잡고 가는 거지. 4번 선언지, 괄호 2번 추론이 설정률 이루지 못하고 반가로 1번 특허 추론 또는 신홍신한 추론,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학적, 기각신결 확정된 경우 선언지위 갖지 못한다. 반가로 2번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거절결정학적, 기각신결 확정된 경우는 선언지위 남는다. 뭔지 알죠? 동일자 추론. 200페이지 3번 초보질 중간에 무권리자한 특허 추론, 실용신한 추론은 선언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미완성 발명 체크하세요. 미완성 발명에 대해서 선언지위, 확선지위 주지 않습니다. 6번 법조 취급, 거절료 정보 제공, 직권제에서 특허 취소, 특허 모유 사유. 7번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01페이지 협의제. 이것은 동일자 추론이어서 선추론, 후추론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특이하게 취급한다. 협의제 또는 경합 추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 2번 심사 방법이라고 해서 1번 추론이 다른 경우, 2번 추론이 같은 경우 나오는데 이건 심사 기준 얘기여서 여기까지는 깊이 있게 안 가도 괜찮습니다. 약간 실무적 내용인데요. 넘어가시고 202페이지.
협의 불성립, 괄호 1번 협의 불성립의 경우 첫 번째 줄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거 바로 36조 2항으로 거저 결정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3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거절 이유 취급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방가로 1번 판례는 체크하세요. 이게 뭐냐면 동일자 출원이야. 근데 어느 하나의 출원을 신규 승인반을 죽여버린 거야. 이거 되냐고. 동일자 출원이 협의제 걸어버린 다음에 둘 다 죽여야 되는데 협의제를 걸기 전에 어느 하나를 신규 승인반을 죽이거나 어느 하나를 진보 승인반을 죽이거나 하여튼 어느 하나를 협의제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여버린 게 되냐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협의제로 죽이면은 선원주의가 쭉 끝까지 남아갖고 좀 다른 취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라도 협의제 위반 사유가 있으면 다른 거주를 무엇보다 우선해서 협의제를 무조건 먼저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쟁점인데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거주를 통제할 때는 우선시 그런 거 없다. 아무거나 때려서 죽이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체크해둬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3번이야. 동일인, 동일자가 동일 출원이 됐는데 심사관님의 심사 미수로 둘 다 특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36조 2항 무효 심판이 걸린 겁니다. 어느 하나가 무효신결 확정된 경우 거기 가번 판례 체크하고요. 2번 어느 하나 특허권 포기한 경우 가번 판례 체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판례 강의에서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 썰로 풀어놨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선후의 판단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분할 변경 출원했을 때 우선권 주장했을 때 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필기자료에서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문장부터 처음 들어가면 뭔 소리야 해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206페이지 그거 표 외우시고 207페이지 이거 지금 선언지 인정 시점, 확선지 인정 시점 이것도 그림 먼저 그리고 가봐. 이거 잘못 가버리면 이거 늪에 빠져갖고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신진선언 문제만 나오면은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필기제를 반드시 그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나는 기본서파다. 그래서 기본서로 무조건 단권화 할 거다는 여기다가 우리 필기자료에 있는 그림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림 먼저 보고 이 표를 읽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언지, 확선지 대비한 것도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잡아두시고요. 조만간 이번 주에 개강하는 조문특강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릴 겁니다. 208페이지 거의 신진선악 다 대비를 해놨는데 다 같이 비교하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표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표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우리가 매년 종합반 분들이 모의고사 전날에 막 밤까지 새더라고. 그래서 저게 뭐지? 싶다가도 잘한다. 말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동영상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마이제이 독서실을 가잖아? 항상 그 피바다야. 근데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쟁점인지 난 모르겠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험이 임박하잖아? 그 화장실 세면대 피바다예요. 그러니까 코피 쏟는 거지. 근데 뭐 여러분들 보고 코피 쏟으란 소리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뭐 모의고사 전날 이럴 때 밤을 새더라고. 근데 그런 건 말리진 않겠어요. 그때 이렇게 해보라고. 쪽지 시험이랑 표만 외워봐서 한번 이게 적용이 되나? 연습을 해보는 거지. 그렇다고 하여튼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다 밤새란 소리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럼 약 올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코피 쏟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코피를 쏟는다고 해서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절대 오해하지 말고요. 209페이지 불특허 발명. 얘는 1차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판례 하나 있는데 좀 체크를 하면 공소형석은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넘어가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 공소형석 위배되거나 공중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무조건 공개가 되지 않아. 뭐 추론 공개도 안 되고 뭐 어디 공개되는 것들에서 다 빠진다. 뭐 그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거 하나 적어두시고 2번 공중의 위생.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게 있는데 일단은 잠깐만요. 밑줄을 좀 치면 그 1번 의의 취지에서
그 WTO 말 나온 김에 한번 체크를 좀 합시다. 세 번째 줄, 식물의 생명, 건강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공의 질서, 공산수 보호하거나, 그 다음에 WTO는 이거 기본강의 썼는데 환경오염도 같이 더 들어가 있었거든요. 환경오염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 대상이 제외할 수 있다는 WTO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내용은 넘어가시고요. 우리 판례 강의에서 저거 하나 배울 거야. 그 공중의 위생에 해할 염려가 있는지는 사실 메인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식약처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메인 기관이고, 권한 배분이라고 있어. 각 기관마다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거야.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이 하는 업무가 다른 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고쟁점이 하나가 있어요. 국민의 건강은 식약처가 할 일인데 특허청에서 그걸 하는 게 맞냐? 이 판례가 하나 있거든? 맞다. 왜냐하면 입법이 돼서 32조에 있기 때문에 특허청 심사관님들도 식약처 담당자는 아니지만 32조 거절이유를 심사하기 위해서 이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다. 그거 하나 나와. 그거 이제 판례 강의에서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3번 법적 취급, 거절이후 정보 제공 직권자 임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211페이지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12페이지에) 거절 이유 다 모아놨습니다. 213페이지 거절 이후 정보 제공 직권세상 특허 취소 특허무효사를 구분해서 완벽하게 외우시죠. 거절 이유 중에서 40조 3항, 40조 8항, 45조 이거는 심사관님의 심사 편의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서 정보 제공 특허 취소 특허무효사에서 다 빠지고, 그 다음에 특허무효사에서는 하나 더 빠집니다. 40조 2항 후단, 오역에 대해서도 더 빠져요. 40조 2항 후단이 214페이지에 있죠. 무효사에서는 오역도 더 빠집니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는 신진선항만. 그 다음에 그 214페이지의 표의 제일 마지막 거 이건 뭔지 알죠? 후발적 무효사유라고 해서 처음에 심사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특허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 특허되고 나서 국가끼리 싸운 경우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허된 후 조약 위반이거나 특허된 후 25조 위반인 경우는 후발적 무효사유. 후발적 무효사유는 무효 심결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된 시점부터 죽는 것이다. 거절 이후 끝났네요. 여기까지 파트 1 절차 추진, 파트 2 거절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부터는 파트 3 각종 절차입니다. 파트 3가 각종 절차들. 이것은 먼저 주체기관 서면 외우라 그랬어. 주체기관 서면. 그거 뒤에다가 다 정리해놨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딸딸딸 외우면 절차 문제 70% 이상 다 풀 수 있습니다. 275페이지에 다 모아놨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기간도 슬슬 외우기 시작해 보세요. 뭐 1년 2개월, 1년 이런 것들.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는 것도 좋고요. 공지의 주장 216페이지. 여기 의사용 공지와 의사의 반환 공지가 있었고 조문특강 가면 이 둘을 대비하면서 또 암기를 도와드릴 겁니다. 의사의 의한 공지 방가로 1번 주체 출원인이 기간 공지표 1년 이내 그 1년하고 12개월은 똑같은 거니까 혹시라도 시험 문제 12개월 나오면 헷갈리지 마세요. 그 계산을 해보면 똑같거든요. 단지 한 달하고 30일은 다른 거야.
그거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서면 취지 표시하고 출연부터 30일 이내 이런 거 30일도 슬슬 외워보세요. 증명서류 제출. 다만 그 옆에 줄 보안 수수료 납부하면 출연 취지 표시 안 하고 출연부터 30일 증명서류 안 냈어도 3초 4만 각호 기간에 3초 4만 각호 기간도 슬슬 외워보세요. 이게 명수 돈 보장 가능 기간 또는 특허 요청 받는 3개월 동안 서정료를 빠는 날 그때 취지 표시와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결국 밑줄을 다 쳤네. 세 줄. 그 다음 2번 3초 3항 신설. 요거 판례 강의 가면은 제가 무슨 소린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217페이지 2번 의사의 반환 공지 1번 출원인이 기간 공지일부터 1년 이내 얘도 1년 이내 출원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와요. 의사의 반환 공지는 1년이 넘어서 출원한다 하더라도 30조가 인정된다면 틀린 점을 찾아내셔야 돼. 그게 아니라 취지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뿐이지 1년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구체적인 경우 거기 또 나오지. 분할 변경, 우선권 주장, PCT 출원 이런 거 날짜 땡기는 거 또 반복됩니다. 기본 강의 필기 자료로 그림 먼저 그려보시고 문정을 보세요. 문정 먼저 접근하시면 헷갈립니다. 효과 1번 적법한 경우 당해 출원에 당해란 말 나오면 이게 거절이고 심사 대상 얘기야. 그 심사 대상에 신규 진모성 판단할 때 그 공지를 인용 발명을 고지한다. 그러니까 29장 각호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야, 그 다음에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218페이지 2번 출원일 소급 첫 번째 줄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얘도 우리 기본 강의에서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이거거든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오고 우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 가면은 한 2번 이상 보게 될 거야. 그게 이 그림입니다. 이게 기초 버전이 있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내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볼게.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은 이제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100점 목표잖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이제 공부를 하는 취지에서 갑이 A를 자기 거를 공개시켰습니다. 논문 발표, 박람회 출품, 그거 다 공지란 소리야. 을이 중복 연구했습니다. 재수없게. 베낀 게 아니고. 출원했고요. 갑이 아이고 안타깝게 동일자에 출원한 거야. (30조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동일자잖아. 동일자면 협의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 신규성 없잖아. 얘 신규성을 죽일 수도 있어. 아까 판례가 그거야. 동일자라 할지라도 얘를 신규성으로 죽여버리고 얘는 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협의제를 꼭 우선시해서 거주를 통지해야 되는 그런 법 규정은 없다. 그게 아까 판례였거든. 근데 만약에 이번엔 반대로 협의제를 때렸다고 봐. 동일자 발명이라고 해서. 동일자 출원이면 36주 이한 거주료 통지란 36주 6항 협의제, 협의호고서 서면이 2개가 날라옵니다. 여기서 둘이 협의가 불성립되면 이거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출원일 소급표는 없다. 30조는 여기로 출원일자가 앞당겨져서 얘보다 선출원이 되는 그런 효과는 없다. 이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다 죽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일반적 버전이 이거지. 이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했을 겁니다. 을이 먼저 출원한 거. 이 상황. 이거 해볼까? 천천히 지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거 신진상황 문제는. 여기 공개됐으니까 29장 각호지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출원했으니까요. 선언지에 나와. 근데 선언지는 항상 36조 4항 5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올 거야. 왜 안 나오냐면 이거 신규성 위반으로 거저 결정될 거거든. 36조 4항. 그 다음에 출원했으면 항상 선언지, 확선지 두 개 그리는 겁니다. 확선지 어떻게 되죠? 이게 세모입니다. 얘가 거절이 될 건데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기 전에 출원 공개되면 확선지가 나오는 거고요. 출원 공개된 후에 거절 결정되면 확선지가 나오는 거고요. 출원 공개되기 전에 거절 결정되면 안 나오는 거고요. 출원 공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갈려. 그래서 이제 가볼게. 먼저 예의 신진 선악이요. 이거 신규성 위반. 지는 신규성 위반인데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선은 오케이입니다. 이거 선언지에 없죠. 확도 오케이, 확선지에 없잖아요.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 결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 가면요. 이거 신규성 오케이. 왜? 29조이랑 각호지는 30조한테는 안 줘버리거든. 그 다음에 진보성도 오케이. 왜? 29조이랑 각호지는 3조한테는 안 줘버리거든. 신지는 오케이. 30조 때문에. 선 오케이. 얘 거절 결정 될 거니까 선까지는 오케이. 확이 이제 세모가 되는 거야. 얘가 확선지에 나오면 얘는 확 위반. 얘가 확선지에 안 나오면 얘는 특허 가능. 이 말 할 때도 또 30조는 출원일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얘의 확선지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럴 때 항상 나오는 문장이 30조는 출원일 소급표가 없다. 이 문장입니다. (4번) 관련 문제. 복수의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 2번 예외, 나번 판례 체크하세요. 이거 판례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발명자가 직접 공개만 의사에 의한 공지인지 체크하세요. 이거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고 221페이지에 사례 연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얘 저희가 웬만하면 기본 강의에서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천천히 또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해보시죠. 얘는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게 심사기준 예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심사기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심사기준 정리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인데 제 예측컨상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만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꼭 해보세요. 그림을. 224페이지 표 외우시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정. 여기 보정은 심사관님이 심사하고 연계가 되는 쟁점이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 이게 오히려 시험 문제 풀 때는 되게 좋거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책갈이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네, 코로나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보신 분들은 있을 건데 작년에 조별로 식사하는데 조별로 100만 원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큰일 날 소리 했네. 지금은 코로나로 막혀 있어서 조별로 모일 수도 없고 다 같이 모일 수도 없어서 그래서 못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왜 우리 기수만 뭐라 하냐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돈 쓰는 게 아까운 건 아니고요.
요거 47조 2항 위반인 경우 얘를 신규사항 추가라 그러지. 최명도에 기재해 있지 않은 내용을 더 추가한 경우 이거랑 41조 3항 위반한 경우 이거 기억나세요? 감잘명 빼박. 청구범위 건들 거면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이 아닌 경우 또는 잘못된 기재 정정이 오타 수정인데 오타 수정도 아니고 분명하지 않은 기재 명확화 이게 똑같은 발명인데 내용을 좀 더 표현을 깔끔하게 다듬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빼박. 빼박이 신규사항 추가로 인해서 전으로 돌아가거나 전으로 돌아가면서 감잘명하는 걸 내가 그걸 빼박이라고 표현했었죠. 감잘명 빼박이 아닌 경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청구항의 확장인 경우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이거는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추론을 했을 때 위에를 내가 명서 도면이라고 할게요. 밑을 이제 청구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론을 했어. 첫 번째 케이스는 보정을 하면서 야, 이탈러시 이제 시작되는 건가?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수업 적당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수제자가 이제 이탈의 징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네. 그래, 이제 얘 이탈했으면 그 다음이 이제 너 차례야. 그러면 제가 딱 종강해야죠.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동영상분들한테도 집중력의 한계가 왔다는 걸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강사라는 것은 절대 지 혼자 하면 안 돼요. 강사는 무조건 같이 가야지. 지 혼자 할 거면 교수님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강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이라든가 재미, 흥미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말씀 주시면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티를 내면은 제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항 추가야. 어디 X는 있지도 않은 거 추가 집어넣은 거. 최명도에 존재하지 않던 거. 나중에 판례 가면 그것도 배울 거예요. 신규사항 추가라는 것은 최명도에 명시적으로 기재해 있지 않거나 또는 출원시 기술상시상 기재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없거나 항상 우리는 기재해 있지 않더라도 그걸 플러스 하거든. 그렇게 이제 볼 건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여튼 최명도에 없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야, 뭐 이렇게 뛰어갔다 와?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와도 되는데. 그렇지. 이제 수제자니까 나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기 싫어서 그런 자세였던 거지. 아, 진짜 좋은 바람직한 자세야. 한번 큰일 한번 할 것 같아. 나중에 진짜 멋진 수기 한번 썹시다. 오늘따라 이게 소심하게 이게 직선이 그어지네. A, B, C인데 이번에는 이거 좀 이렇게 알아주세요.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한 케이스랑 여기서 이렇게 한 케이스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하튼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여기서 이거 한 건 지금 신규사항 추가한 거고 여기서 이거 한 거는 지금 A로부터 감축한 게 아니라 바꿔버린 거야. 이게 감잘명 빼박이 아니라고. 오타도 아니고 불명한 것도 아닌데 발명을 확 바꿔버린 거. 예를 들어서 감축하려면 스몰 A1으로 가야 되는데 라지 B로 바꿔버린 거.
하여튼 시점은 알아서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항상 보정은 이거 시기 나눠야 돼. 아, 그 다음 하나 더 있다. 2회 이상 보정했을 때. 이게 가장 메인이야. 자진 보정, 최초 거주를 통지받고 의견 제출 기간 내, 최후 거주를 통지받고 의견 제출 기간 내, 재심사 청구할 때. 신규 사항 추가하면 자진 보정 때는 이 최초 거주를 통지입니다. 참고로 심사관님의 심사 문제는 스텝 1 보정이 있을 때 이걸 받아들일지 각하할지를 판단하고 스텝 2 거주를 통지를 할지 아니면 기통지한 거절 이유가 극복이 안 되는 거니까 거주 결정을 할지. 스텝 3 통지를 한다면 최초로 할지 최후로 할지 나누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사고 방식을. 이 각하라는 게 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후 고통이나 재심사 시 보정이어야 되고요. 자진 보정이나 최초는 각하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100% 승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조 2항 위반, 감자명 빼박 위반, 새로운 거절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절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항 삭제는 예외고 1, 2, 3로 또 접근하는 거야. 1, 2, 3 생각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이게 익숙해지면 속도가 빨라질 거고 2차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2차도. 그 다음에 거절 결정할지 통지할지는 현재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으면 특허 결정 줘야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미 통지한 거야. 아니면 통지한 적이 없는 거야. 이거야. 현재 문제가 기통지한 거냐? 새로운 거절 이유냐? 이거 아주 중요하고 이거 판례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그 다음에 최초냐 최후냐는 얘는 최초 심사 시 통지할 수 있었던 거절 이유. 그게 다른 말로 자진 보정 명도부터 존재하던 거절 이유, 최명도부터 존재하던 거절 이유. 그 다음에 자진 보정 명도나 최명도가 아니라 그 후에 새롭게 생긴 거면 최후. 이렇게. 요 감각으로 올라가. 그럼 자진 보정인데 거절가 생겼어. 그러면 스텝 1 자진 보정이니까 무조건 승인이지. 그 다음에 스텝 2 지금 통지한 게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거절 결정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스텝 3 이거 자진 보정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초 통지한다. 이 연산이 처음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스텝별로 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진다고. 그리고 그 연산 하기 싫으면 그냥 이 표를 외워버리고 결과물을. 최초 고통. 그 다음에 얘 갈게. 얘 최초니까 100% 승인. 그 다음에 이거 통지한 적 없는 거라고 할게. 그럼 통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자진 보정 최명도 아니지? 아니잖아. 최초 고통에 따른 보정에서 새롭게 생겼잖아. 그럼 최후야. 얘는 쉽다. 최후나 재심사할 때 40조 2항 사망, 51조 1항 위반이면 바로 그냥 생각도 없이 보정각하. 아, 여기는 이렇게 쓸까? 아니. 이거 옆에다 쓰면 돼. 나처럼 다 지울 필요 없어요. 승인하고, 얘는 최초 고통. 얘는 최후 고통 했던 거고. 여기는 보정각하하고, 이거 오해하지 마. 보정각하하면 실무에서는 거의 90% 이상은 거절 결정이 나와. 10%는 특허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심사님께서 본인이 전에 통지했던 거주료가 잘못된 거네를 내가 전화를 하건 뭘 하건 잘 설득시킨 경우. 그래서 보정이 각하되면 거의 90%는 거절 결정 나옵니다. 뭔지 알겠어요? 보정 각하는 보정 전이 되는데 보정 전에 대해서 무슨 통지가 있었던 거 아니야, 거절료 통지가. 지금 거절료 통지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게 극복이 안 됐다 해서 거절 결정이 된다니까. 재임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건 감잘면 빼박이 아닌 경우 하나도 문제가 없어. 하나도 문제가 없어. 여기만 보정 각하하고 거절 결정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 자진 보정이나 최초 보정에서는 청구항 막 바꿔도 돼. 막 바꿔버려도 된다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심사관님이 이제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못 바꾸게 하느라고 보정 각하하는 거지. 그 다음에 2회 이상 이건 각각 유효. 그 다음에 이제 이거지. 얘는 마지막 거만. 얘는 마지막 거만. 그 다음에 얘는 아예 2회 이상을 낼 수가 없어. 재심사 청구할 때 한 번밖에 보정을 못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정서 내면 반려야. 넌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한 게 아니라 해서 반려야. 그래서 얘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처음 거만 가능하다. 2회 이상을 할 수도 없고 이건 처음 거만 가능해. 이 표가 보정과 심사관님의 심사, 파트 4의 총괄적 메인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결과물은 요 연상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줄만 한번 좀 쳐볼까요? 밑줄 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보정. 얘는 은근히 2번 절차가 필요가 없어. 얘는 주체기간 서면이 오히려 시험 문제 안 나와. 이 출원인이 자진보증, 최초고통, 최후고통, 거절결정, 재임사 청구 시 보정서 낸다. 이게 안 나와. 보통 절차는 다 주체기간 서면이 나오는데 3번 보정범위 개괄.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나중에 파트 4 심사관 심사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정범위.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이 표하고 대입을 좀 해보실래요? 연계를. 한 번만 읽어보고. 4번 보정범위 구체적 내용 1번 40조 2항. 그 1번 판례태도 체크하세요.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사항 추가라는 것은 최명도에 명시로 기재있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또는 출원시 기술상식상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는 사항. 항상 문헌적 기재에 제한하지 않고 출원시 기술상식 더 추가한다. 그 내용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외국어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 번역문 또는 밑에 줄 최초 도면의 밑에 줄 범위에서도 해야 된다. 40조 2항 전단과 후단이죠. 그 다음에 2번 40조 3항 방가로 2번 청구항의 감축 가번 청구항 한정 나번 청구항 삭제 다번 제일 끝에 직렬적 부가 이게 한정 부가 삭제야. 뭐 말이 어려운데 한정 부간과 레인지 줄이는 거잖아. 우리 종속항에서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도 청구 범위 감축이 될 수 있으니까 한정 부가 삭제. 종속항에서는 한정 부가까지만 여기 감축에서는 한정 부가 삭제 이렇게 3개. 그 다음 227페이지 잘못된 기재 정정. 이거 판례 그냥 일반론인데 그냥 간단히 보세요. 체크해서. 오타 수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심사관님이 그렇게 수정하셨는데 이걸 무슨 근거로 오타라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발명이 바뀐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과서 보시면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누가 봐도 오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타가 맞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수정을 한 게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오타 수정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5번 보존효과 넘어가고 6번 복수의 보정을 한 경우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1번 자진 보정 기간에 복수 보정을 하면 각각 고려. 2번 최초나 최후에서는 밑에 줄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 간주. 3번 재심사 청구 시는 최초 보정 내용만 고려. 그 옆에 후속 보정부터는 밑에 줄 반려. 7번 관련 문제 1번 출원의 일부 취하. 아이 이거 저번에 이제 말하려다 말한 건데 그냥 이것도 아이 이거 저 맨날 심시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위행위 심판. 이거 청구한 걸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걸로 심결이 닫아질 수 있고 청구한 걸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 청구한 걸 취하는 안 되고요. 청구한 걸로 무슨 출원 절차를 없애버리는 거 안 됩니다. 그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할 거야. 청구한 걸 포기는 가능한데 이건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등록료 납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은 아무 때나 청구한 걸 포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한 걸 포기하면 특허를 돌려줬죠? 우리 반환사유였잖아. 뭐 심시하면 나오는 그냥 흔히 우리가 랩에서 말하는 라임으로 가져가시죠. 라임. 이거 말고도 이제 청구한 걸 쟁점이 많은데 얘가 이제 흔히 나오는 거여서 227페이지 7번 관련 문제 1번 출원 일부 취하 1번 허용 여부 체크해서 알아두세요. 청구한 걸 취하 안 된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 보정각하 2번 청구항 삭제 보정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괄호 1번 이거 체크해서 읽어보시고요. 괄호 2번 보정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사항 케이스 1, 2, 3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1, 2, 3번 다 체크하시고 3번 보정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심사 결과 이거 보통 최후 거주를 통지하거나 직권 보정할 수 있는데 이건 판례 강의에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4번 체크하세요. 청구항 삭제와 무관한 보정으로 기재물 발생했을 보정각하하는 사안. 그래서 228페이지에 괄호 2번에 반괄호 1, 2, 3이랑 괄호 4번 이걸 합해서 제가 케이스 1, 2, 3, 4라고 할 거거든요. 케이스 1, 2, 3는 보정각하를 안 했고요. 케이스 4는 보정각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판례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해서 그냥 문장만 한 번만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230페이지에 거기 출원일체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죠. 두 번째 문단.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주류가 있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된다. 그 다음 옆에 줄. 마찬가지로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그 레인지 속에 속하는 어느 하나 발명이라도 거주류가 있으면은 그 청구항 전체가 죽는다. 이걸 출원일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죠? 레인지 안에서 거주류가 있으면 그 청구항은 거주류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주류가 있으면 출원 전체를 거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어색한데 그 마찬가지로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레인지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거주류가 있으면 그 청구항 거주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주류가 있으면 출원 전체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출원 전체가 거절된다. 약간 중간에 말이 생략됐는데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그걸 출원일체 원칙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편하게 읽어보시고 출원일체 원칙을 왜 시작하고 갔냐면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출원이 전부 죽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하게 하고자 보정제도를 만들었다 하려고 보정제도를 왜 만들었냐 하면서 나온 거예요. (233페이지에) 예시 있습니다. 이거 읽어서 해결하세요. 이런 게 이제 심사기준 예시인데 시험 문제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233페이지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왜 보정각하를 했는지.
요 표랑 요 스텝 1, 2, 3 이 감각으로 천천히 접근해서 풀어보세요. 그 예시가 1, 2, 3, 4, 5번까지 있는 235페이지까지 그 표 전부 다 체크를 해두세요. 이런 게 사례형 문제고 아예 그 문제에서 청구항 주면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차 시험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차 시험은 좀 어렵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237페이지 7번 기타. 두 번째 문단. 보존각하 결정은 단독으로 불복할 수 없고 거저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거저결정에 대한 불복과 함께 보존각하 결정을 다툴 수 있다. 그 보존각하 쟁점은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하나, 둘, 세 개라 그랬어. 하나가 보존각하 사유, 두 번째가 단독불가 불가 거불신과 함께, 세 번째가 후속 절차 진행되면 번복 못한다. 이렇게였거든요. 보존각하 사유 내가 여기서 정리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가 단독불가 불가, 불복 불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다. 얘는 예고 통지가 없었지. 예고 통지였고 단독 불가, 불복 불가. 세 번째가 후속 절차 진행되면 번복 불가. 그 세 번째 문단이요. 보존각하 결정할 때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2 쟁점들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한편이요. 여기가 이제 후속 절차 진행하면 번복 불가. 직권제 힘사, 재임사 청구가 있던 경우는 이전에 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그 첫 번째 줄도 보존각하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보존각하 결정을 하지 않은 것도 사후에 보존각하 결정할 수 없고 이거 뭐 다 제가 결론적으로 써놨네요. 보존각하 결정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복하지 않고 후속 절차 진행한 것도 사후에 보존각하 결정 불복할 수 없다. 뒤에서 하여튼 심사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239페이지 참고 사례. 이거 제가 만든 사례일 것 같은데 이것도 풀어보세요. 체크해서요. 그래서 보정 쪽은 주체의관 서면보다는 이렇게 심사관님이 심사하고 맞물려 갖고 심사관님께서 도대체 이 보정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 건지, 각하해야 되는 건지, 승인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각하나 승인하고 나서 뭐 거절을 통지해야 되는지, 거절 결정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빠져버립니다. 보정 문제는. 241페이지 표 외우고. 근데 생각보다는 이 표 문제보다는 하여튼 여기 사례 문제들을 해갖고 심사관님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로 좀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이해되기 쉽게 풀이를 좀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JHJ 그룹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어갖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거 늦어져서 죄송하고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242페이지에 이거 표 체크해서 외우시고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그래도 목표치 거의 다 채웠네요. 250까지는. 내일 또 분할 출원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